바람이 칼처럼 매서운 늦겨울 새벽 대문을 열자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걸려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이전 사업 보상금 지급 통지서. 문자 몇 줄이 눈에 박히는 순간 손끝이 저릿하고 귀가 먹먹해졌다. 토지 보상금, 지작물 보상금, 이주 정착금. 총액 56억 3천만 원. 종이를 더듬다 말고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발밑 어딘가가 스르르 꺼지는 기분. 기쁨? 아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먼저 목을 조여왔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이 똑똑 소리를 냈다. 남편 영수 떠나보낸 지 14해. 장맛비 새어 들어오던 처마를 내가 직접 기워 바르며 논밭을 팔며 아이 셋을 어떻게든 사람으로 키웠다. 큰딸 미정은 검사 남편 둔법무법인 사무장, 둘째 아들 영호는 건설기계 대여업, 막내 준호는 인쇄소 기사로 시작해 지금은 반월세 반지하. 나를 부르던 목소리들, 기쁘고 슬프고 아팠던 온갖 장면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며칠 전 박씨 할머니가 읍내시장에서 울먹이며 하소연하던 얼굴이 번졌다. 보상금 받고 나니 아들놈이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리자고 내가 뭘 잘못 살았길래. 난 그날 대꾸도 못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영수가 술김에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밤새 뒤척였다. 갑자기 결심이 섰다. 나누기 전에 확인하자. 정말 돈 말고 나를 사랑하는지.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두루마기를 꺼냈다. 소매단이 해지고 무릎개가 반질반질한 그 옷. 머리는 틀어 올리지 않고 그냥 실핀 하나로 겨우 고정했다. 주름진 내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좋아. 오늘은 가난하고 아픈 노파로 간다. 첫 행선지는 큰딸 미정의 집. 강남 어느 타워형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아들며 알 수 없는 미끄러운 공기가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 입술을 깨물었다. 딩동. 문이 열리는데 딸의 얼굴이 눈썹부터 굳었다. 엄마, 연락도 없이 무슨 일 있어요? 그의 시선이 내 두루마기를, 손등의 검버섯을, 낡은 운동화를 훑었다. 나는 일부러 기침을 섞었다. 얘야, 엄마가 병원에서 큰 수술하라네. 5천만 원쯤 든다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미정의 눈꺼풀 속에서 계산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엄마 요즘 사무실이 구조조정 분위기고 애들 유학비에 아시잖아요. 그녀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내 손에 끼워 넣었다. 일단 약값이라도. 그리고 이런 건 미리 상의해야죠. 제 시간도 돈이에요. 그 말 끝에 붙은 부드럽지만 차가운 문장.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손바닥에 놓인 10만 원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골목바람이 세게 불었다. 다음은 둘째 영호. 허름한 다세대 앞 엘리베이터 대신 삐걱거리는 계단. 영호는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달려나왔다. 엄마, 오랜만이네. 들어와요. 따뜻했다. 숨이 조금 풀렸다.
라면 냄새가 배인 작은 거실, 아이들 장난감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내가 수술 얘기를 꺼내자 그의 손끝이 쌀쌀하게 굳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지금 등허리가 부서져라 비 감는 중이야. 거래처 부도 터져서 어음이. 그는 내 말을 끊듯 말을 쏟더니 절박한 얼굴로 덧붙였다. 큰 누나한테 가봐. 그 집은 잘 살잖아. 난 지금 월세도 밀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알았다. 그의 눈동자에 스쳤다 사라진 안도. 그게 더 아팠다. 마지막은 막내 준호. 반지하 창틈으로 낮게 스며드는 겨울빛. 문을 열자 눅눅한 세제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준호는 잠에서 막 깬 눈으로 나를 보다가 급히 방을 치우고 물 한 잔을 내왔다. 내가 수술과 5천만 원을 말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당장 큰 돈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 방문 쪽으로 뛰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파란 통장을 꺼냈다. 여기 320만 원 있어요. 우선 검사부터 해요. 내일까지 알바 더 뛰면 다음 주엔 더 만들 수 있어요. 말끝이 떨렸다. 내 마음도 떨렸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은주가 헝클어진 머리로 나왔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좁아도 같이 지내요. 아픈 건 미루면 안 돼요. 은주의 손등이 따뜻했다. 나는 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냈다.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시험을 했다. 이게 송전선로 이전 보상금 계약서다. 56억이래.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췄다. 준호의 입술이 말랐다. 은주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 그런 시험 너무 아파요. 그래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없으면 돈이 무슨 의미예요? 불현듯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 미정이에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 곧이어 현관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미정과 영호가 헐떡이며 들어섰다. 은주가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 모서리가 비쳐 보였다. 미정의 시선이 거기에 꽂혔다. 이게 뭐죠? 서류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이 낯설 만큼 환해졌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저희가 다 모실게요. 영호도 뒤늦게 소리를 보탰다. 엄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그 반지하는 춥고 습해. 엄마 모시려면 넓고 따뜻한 곳으로.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 다정함과 욕망, 미안함과 계산이 어지럽게 뒤섞인 빛. 준호가 내 앞을 막아섰다. 형, 누나. 엄마는 조용히 해. 미정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얇게 떨렸다. 가족끼리 나눌 얘기야. 말소리의 톤이 높아졌다. 미정은 공평을 말했고 영호는 현실을 말했다. 준호는 엄마의 마음을 말했다. 나는 한참을 들었다. 그들의 말과 표정 뒤에 숨은 오래 묵은 감정들, 서운함, 질투, 열등감, 자책이 발 뒤꿈치처럼 굳은 살져 있었다. 입술을 깨물다 마침내 말했다.
이 돈은 준호와 은주에게 준다. 거실 공기가 얼음처럼 굳었다. 미정은 말도 안 되는 편애를, 영호는 법적 절차를 들먹였다. 그들의 말소리가 귀에 박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심장은 잔잔해졌다. 가난한 엄마를 외면하고 부자 엄마만 모시겠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오늘은 돌아가라. 그날 밤 나는 숨을 고르며 누웠다. 둘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 그러나 내 베개는 오랜만에 따뜻했다. 은주가 끓여준 생강차, 준호가 바닥에 깔아준 전기장판. 돈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지키는구나.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보상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어르신 세금 절감과 안전한 자산 이전을 수수료는 단 1%만. 말투가 매끈했다. 필요 없어요. 하고 끊었다. 또 다른 전화. 시골 땅 남는 것 좀 처분하시죠. 개발 호재가 없어요. 홀연불길했다. 미정과 영호를 떠올렸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증여, 유류분, 상속 포기, 신탁.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낯선 빛을 뿜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뜻을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 사람들은 금세 몰려왔다. 먼 친척 명함, 동창회 모임 초대장, 교회 헌금위원 위촉장, 아주 오래전에 얼굴 비쳤던 조합원 단톡방 초대까지. 그들의 목소리는 모두 다정했지만 말끝마다 각자의 숫자가 따라붙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두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울컥했다. 영수야, 나 잘하고 있는 거니? 조용한 어둠 속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당신답게 해. 다음 주 일요일 갑자기 미정이 찾아왔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짙은 화장을 지우고 어딘가 초췌한 얼굴.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말없이 풀더니 거실 한가운데 꿇어 앉았다. 엄마, 나 무너졌어요. 말문이 트이자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로펌 내부 경쟁, 남편과의 서늘한 거리, 아이들의 유학 생활에서 튀어나오는 자잘한 상처들. 나 자꾸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잊어버려요. 엄마 앞에서도 계산부터 했어. 그게 너무 부끄럽다. 나는 그 애를 안아주었다. 딱딱한 어깨가 둔탁하게 떨렸다. 미정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영호는 그보다 늦게 왔다. 손에 작은 화분 하나. 엄마, 이거 쉬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는 문턱도 넘기 전에 말했다. 그날 말 미안했어. 나도 무너져 있었어. 사장이라고 어깨에 힘주다가 빚 앞에서 쪼그라든 거야. 엄마가 나에게 기대려 할 때 난 내 체면만 챙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에 김을 닦았다. 바닥에 작은 물기를 행주로 훔쳤다. 말 대신 행동을 하는 아이였다. 그를 보며 오래전 생각이 났다. 다쳐서 울던 동생 대신 맞고 들어온 사내 아이. 영호야, 사람은 넘어졌을 때 손부터 내밀면 된다.
내가 지금 그 손을 내밀고 있구나.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서 수상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어느 날 집 앞에 검은 SUV가 서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저희는 정식 신탁사입니다. 자녀분들 사이에 분쟁 생기기 전에. 은주가 현관문을 닫았다. 남편 안 계시죠? 자녀분이 대신. 그만 나가세요. 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남자의 미소가 얄밉게 일그러졌다. 그때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드론이 담장 위로 날아들었다. 아마도 우리 집 구조를 촬영하려는 듯 했다. 은주가 놀라 소리쳤고 준호가 뛰어나가 빗자루로 쫓았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뒤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다음 날 바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자 조건, 지급 시점, 사용처 제한, 긴급 의료비 항목, 매달 생활비 지급, 장례 및 기부 조건. 서류에 도장 찍는 손이 잠깐 떨렸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이제 내 마음이 내 돈의 주인이다. 준호는 알바를 줄였다. 대신 나와 시간을 늘렸다. 새벽에 시장 가서 두부를 사고, 낮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라디오 사연을 들었다. 어느 날은 준호가 오래된 테이프를 꺼내 틀었다. 영수가 살아있을 때 부르던 통기타 노래 녹음. 갈라진 목소리, 어설픈 박자, 그러나 마음이 살아있는 울음 같은 노래. 우리는 노래 중간중간 멈춰서 울었다가 웃었다. 봄바람이 불 무렵 미정이 조심스런 제안을 했다. 엄마, 주말마다 밥상 모임 하자. 각자 밑반찬 하나씩 만들어 와서 같이 먹는 거. 그 주의 메뉴는 메밀묵, 보쌈, 열무김치, 북엇국. 우리는 웃고 떠들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씹었다. 식사 끝 무렵이면 누군가 지난주에 미안했던 말을 꺼내고 누군가 다음 주에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올렸다. 검사 남편? 그도 어느 날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장모님, 저도 그날 태도 사과드립니다. 테이블 아래로 그가 살짝 내린 고개. 사람이 고개를 숙일 때 진짜 키가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제 갈 길로 달렸다. 지역 카페에 익명 글이 올라왔다. 보상금 받은 노파집. 사기 조심. 이어지는 댓글들. 돈 냄새 맡은 하이에나들 득실.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면 한 방의 뉴스감. 익숙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 벚꽃이 흩날렸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즈음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송전선로 이전 이후 남은 땅의 활용과 마을 지원 방안. 젊은 면사무소 직원이 PPT를 넘기며 말했다. 이주 정착금은 사용처가 한정됩니다. 사기 피해 주의하시고요. 그는 내 자리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어르신,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오세요. 그 눈빛이 고맙고 단단했다. 나는 그날 회관 밖에서 혼자 오래 서 있었다.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노는 아이들, 먼 산을 타고 넘어오는 저녁 햇살, 그리고 내 마음에 남은 싸늘한 그림자 한 토막.
그림자의 모양은 미정과 영호의 서늘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였다. 사과를 받아들였는데도 그 말들이 밤마다 머리맡을 긁었다. 우리 공평하게, 법대로, 현실적으로. 그 단어들 틈에서 엄마는 어디 있었을까? 나는 내 마음의 어둑한 곳을 향해 등잔불을 들이댔다. 상처가 아물려면 공기와 빛이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어느 비 내리는 날 준호가 내게 물었다. 엄마 아직도 마음이 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은 논밭 같아서 돌도 있고 잡초도 있어. 돌 골라내고 잡초 뽑아도 비 한 번 오면 다시 싹이 나지.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한 번 더 뽑아요. 같이. 우리는 미소를 지었다. 비가 처마 끝을 두드렸다. 영수의 낮은 콧노래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일이 닥쳤다. 영호가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어눌하게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말이 이렇게 약하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미정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손을 덜덜 떨었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그들의 등을 바라봤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하느님, 아니 영수야. 우리 영호 기 살려줘. 다행히 그는 살아났다. 몇 주 뒤 약해진 다리로 회복실을 걸을 때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의 그림자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다. 나 혼자만의 외로움이 아니었다. 애들도 다 다쳤구나. 삶이 저마다의 모양으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조금은 나눠도 되겠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이제 막같이 걷기 시작했는데 돈이 또 사이에 끼면. 나는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래, 나중에. 하지만 엄마 마음속 문은 이미 열렸다. 가을 논이 누렇게 익어갈 때 나는 가족을 불렀다. 주말 밥상 모임이 끝나갈 무렵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엄마 유언장을 읽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지금 당장 나누겠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엄마가 없어도 너희가 싸우지 않게 하려는 거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신탁을 통한 단계적 지급, 모친 생계와 의료 최우선, 손주 교육비 일부,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매년 봄과 가을, 밥상 모임을 반드시 이어갈 것. 이 약속을 어길 시 그의 지급분 전액 보류.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게 제일 무섭네. 그래. 돈으로 밥상 지키자.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다. 겨울이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반지하 골목을 천천히 걸었고 준호와 은주는 양옆에서 내 팔짱을 꼈다. 가끔은 미정이 먼저 연락해서 김장김치 반 포기를 들고 왔고 영호는 화분에 물을 주며 새싹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 서로의 목소리가 눅눅할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상이 차려졌다. 묵은지찜, 도토리 묵무침, 달걀지단 얹은 비빔국수.
우리는 먹으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그때 막걸리 맛본다고 우리한테 들키고, 영호는 운동회 때 넘어져도 바톤 놓지 않고, 미정이는 밤새 서사 쓰던 손. 웃다 보면 어느새 쓸쓸함이 몰래 빠져나갔다. 사람들 틈에서만 사라지는 고독이 있고, 조용히 누군가의 옆에 앉아 있을 때만 사라지는 고독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 그날 엄마가 너희 시험했다. 사실 나도 두려웠다. 돈이 우리를 망칠까봐. 준호가 내 등을 토닥였다. 망치지 않았어요. 조금 흔들렸을 뿐. 미정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아직도 가끔 계산이 먼저 머리에 떠올라. 그럴 때마다 엄마 목소리 생각해. 사람이 먼저다. 영호가 웃으며 덧붙였다. 난 아직도 매달 카드값 보면 심장이 철렁. 근데 우리 집 화분이 세입 낼 때마다 아, 나도 세입 낼 수 있겠구나 싶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더 깊이 바라봤다. 그 다양한 시선들이 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묘하게 어우러졌다. 봄 마을회관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송전선로 이전 기념 작은 음악회. 아이들이 나에게 무대 맨 앞자리를 내주었다. 여고생이 바이올린을 켜고 동네 아저씨가 하모니카를 불었다. 마지막 곡은 영수가 즐겨 부르던 그 노래. 가수도 아니고 음정도 틀렸지만 사람들의 박수와 휘파람 사이로 영수의 미소가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괜찮아. 우리는 다시 배웠다. 돈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손을. 그리고 어느 늦여름 오후 나는 혼자 읍내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서류 하나를 더 준비했다. 내가 떠난 뒤 남을 마지막 부탁. 우리 동네 아이들 장학금 이름 없이. 노인의 급식비 계절마다. 그리고 밥상 모임 예산 매년. 도장을 누르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백지 위에 새겨지는 빨간 원. 그 붉은 기운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은주가 막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다. 준호는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옛 가수의 노래에 멈췄다. 창밖으로 비냄새가 흘렀다.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이번 주는 내가 북엇국 끓일게. 영호에게서 사진이 왔다. 새입 2개 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부엌 의자에 앉았다. 접시 위에 김이 폴폴 났다. 한 입 베어 물자. 뜨거운 기름향과 파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작고 확실한 행복이란 이런 맛이었다. 창밖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대문을 하나 닫았다. 그 문 위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바로 옆 새 대문을 하나 열었다. 그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함께. 그날 밤 나는 손편지를 썼다. 첫 줄에 커다랗게. 사람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아주 작게. 영수야, 보았지? 우리 결국 길을 찾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나는 가끔 벤치에 앉아 해지는 걸 보았다. 해는 늘 같은 속도로 지지 않았고 구름 모양에 따라 바람결에 따라 다른 속도로 다른 색으로
그날의 하루를 닫아주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랬다. 어떤 날은 붉게 타오르며 어떤 날은 회색으로 말라가며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빛을 받았다. 그리고 그 빛은 밥상에서, 웃음에서, 서툰 사과에서, 어색한 손잡음에서 가장 오래, 가장 따뜻하게 머물렀다. 어느 초겨울, 첫눈이 살짝 내리던 날, 나는 거실에 앉아 담요를 덮고 라디오를 들었다. 진행자가 청취자 사연을 읽었다. 익명 청취자님의 말입니다. 큰 돈이 들어온 뒤에야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제일 귀한 건 돈으로 사지 못하는 시간이더군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주 밥상을 차립니다.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밥상들이 지금도 차려지고 있겠지.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웃음으로, 누군가는 반찬을 태우며, 누군가는 간을 보태며. 문득 생각했다. 그날 우편함의 봉투가 내게 온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나에게 한 번 더 배우라고,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붙들라고, 길 잃은 발걸음을 서로에게로 돌리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신호였을지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귀에 익은 발자국 소리. 준호가 들어와 말했다. 엄마, 오늘은 칼국수 어때요? 은주가 뒤에서 외쳤다. 김치 썰어놨어요. 이후 초인종, 미정의 목소리. 엄마, 북엇국 준비 완료. 복도를 쿵쿵 울리며 올라오는 발걸음, 영호의 웃음. 화분도 가져왔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고리를 잡는 손에 세월의 굵은 선들이 주름져 있었다. 그 선 하나하나가 나를 여기에 데려다 주었다.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한 번 쓸고 갔고 따뜻한 사람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부엌불이 켜지고 냄비가 끓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놓치고 누군가는 국물에 후후 불고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그리고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었다. 돈은 시험지, 사람은 답안지, 마음은 채점자. 오늘 우리는 다시 통과했다. 아마 내일도 모레도 가끔은 틀리겠지만 결국엔 또 같이 마칠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